홈팀 이스라엘 3-4-3 구조로 나서며 속도감 있는 전개를 시도한다. 아바다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컷인으로 순간적인 찬스를 만들지만 마무리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간델만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환 템포를 높일 수 있으나 박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정확도가 흔들린다. 페레츠는 빌드업의 중심으로 후방에서 균형을 잡지만 강한 압박에 몰리면 롱볼로 단순화되는 장면이 많다. 이스라엘은 홈의 열기를 앞세워 역습을 노리겠지만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구조적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원정팀 이탈리아 3-5-1-1 전술을 통해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레테기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타이밍 슈팅을 통해 꾸준히 득점 기대치를 만드는 전형적인 피니셔다. 라스파도리는 이선에서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전술적 유연성을 더하며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토날리는 중원의 지휘자로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 설계를 통해 공격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간다. 이탈리아는 경험과 내공에서 확실히 앞서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다양한 패턴으로 언제든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홈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부족과 세트피스 수비 불안으로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반대로 이탈리아는 토날리, 라스파도리, 레테기의 조합을 통해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세트피스는 경기 흐름을 바꾸는 확실한 무기가 될 것이고 후반으로 갈수록 경험과 내공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이스라엘이 홈에서 버티기는 어렵고 이탈리아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홈팀 지브롤터는 4-3-3을 가동하며 수비 블록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집중한다. 드바르는 중원에서 대인 압박과 볼 차단으로 흐름을 끊지만 전방 전개에선 패스 정확도가 떨어져 템포가 느려진다. 델리오는 측면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며 수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크로스 품질이 들쑥날쑥해 공격 완성도는 낮다. 스켈러는 최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순간적인 침투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 결정적인 한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브롤터는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어도 득점 생산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원정팀 페로제도는 3-4-3으로 넓은 측면 점유를 노리지만 전환 속도가 매끄럽지 않아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클레트스카르드는 제공권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슈팅 선택과 마무리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잦다. 프레데릭스베르크는 이선에서 볼 전개와 연결 고리를 담당하지만 순간 템포 전환이 느려 수비 블록을 허무는 데 한계가 있다. 핸드릭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활로를 모색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낮아 위협성은 반감된다. 그래서 페로제도 역시 초반 기세는 가져올 수 있어도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세밀한 부족이 겹쳐 공격이 답답해진다. 지브롤터는 수비 블록 유지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공격은 답답하게 막힌다. 페로제도는 넓은 폭을 활용하려 해도 효율성이 낮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힘을 잃는다. 이 경기의 흐름은 결국 루즈하게 흘러가며 팬들에게 답답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무승부라는 결론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홈팀 스위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엠볼로는 빠른 발과 피지컬을 동시에 활용해 상대 수비를 정면으로 흔든다. 은두에는 좌우를 오가며 직선적인 침투와 연계의 플레이를 더하고 박스 근처에서 엠볼로와의 콤팩트한 조합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샤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빌드업의 중심을 잡아주고 후방 압박이 들어와도 전환 패스를 통해 흐름을 이어간다. 스위스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근처의 파괴력을 무기로 슬로베니아 수비 블록을 반복적으로 흔들 수 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샤카의 킥과 은도에의 움직임이 결합하면 변칙적인 공격 루트가 생기며 경기 후반부의 득점력이 더욱 살아난다. 결국 스위스는 조직적 압박과 피지컬 우위를 동시에 앞세워 상대를 끌어내며 후반부일수록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슬로베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크라머는 전방에서 연계보다는 제공권 경합에 치중해 단조로운 움직임을 반복한다. 베르비치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를 노리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로브리치는 중원에서 볼 운반을 맡지만 템포 조절 능력이 한정적이며 압박에 몰릴 경우 전개가 끊기는 약점이 있다. 슬로베니아는 수비 블록을 내리며 버티려 하겠지만 하프스페이스에서의 압박 대응이 불안정해 박스 근처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환 속도도 느려 공격이 단조롭게 반복되며 이는 상대 압박 라인을 뚫지 못한 채 롱볼에 의존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결국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루트는 고착화되고 실점 위험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스위스는 엠볼로와 은도에의 박스 침투 조합과 샤카의 조율력으로 경기의 템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베르비치와 크라머의 단순한 루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결국 높이, 템포, 침투 패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 스위스가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베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배팅합시다. 홈팀 그리스 이오아니디스는 전형적인 타깃맨으로 머리 싸움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중심을 잡지만 발밑에서 해결 능력이 떨어져 패턴이 단조롭게 반복된다. 펠카스는 이선에서 전환 패스와 연계를 시도하지만 좁은 공간을 뚫어내는 속도감은 부족하다. 바카세타스는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킥력을 보여주지만 오픈 플레이에서는 상대 압박에 쉽게 막히며 창의적인 전개가 제한된다. 또한 교체 자원들의 영향력도 미미해 경기 후반에 변화를 주기 어렵고 상대 입장에서 수비 준비가 오히려 단순해진다. 그리스는 결국 전방을 향한 긴 패스와 세트피스 의존에 머무르며 경기 전체 흐름이 쉽게 읽히는 약점을 안고 있다. 원정팀 덴마크 돌베르는 인버티드 돌파를 시도하며 중앙 진입으로 변화를 노리지만 반복되면 수비수들에게 읽히며 파괴력이 줄어든다. 비어레스는 제공권에서 가치를 보여주지만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에릭센은 여전히 패스 전개와 세트피스에서 영향력이 있지만 활동 반경이 줄어들며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이 약하다. 또한 벤치 자원들은 기동력이나 창의성에서 큰 반전을 줄 만한 무기가 부족하다. 덴마크는 공격 루트가 돌베르 비어레스 축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수비 입장에서 대비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리스는 이오아니디스 의존 전술, 덴마크는 돌베르 비어레스 집중 전술로 양팀 모두 쉽게 읽히는 구조다. 벤치 자원마저 큰 변화를 줄 수 없어 경기 내내 동일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차별화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무승부로 흘러갈 공산이 가장 크다. 홈팀 크로아티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 부디미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팀의 중심축이 된다. 페리시치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컷백 크로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 크라마리치는 세컨드 라인에서 유연한 슈팅 각도를 창출하며 박스 근처에서 득점 본능을 여과 없이 발휘한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을 통해 좌우 전환을 매끄럽게 수행하며 전방 압박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경험이 풍부한 노장 자원들이 팀 밸런스를 잡아주며 젊은 자원들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점도 큰 장점이다. 원정팀 몬테네그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스마이치는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고 압박 저항 능력으로 중심을 지탱한다. 라돌로비치는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가 있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잦아 위협의 지속성이 부족하다. 아지치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세컨드볼 반응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팀 전술 안에서는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무엇보다 측면 풀백이 무리하게 공격 가담 후 뒷공간 리커버리가 늦어 센터백과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된다. 수비 전환 속도가 늦고 압박 강도가 일정하지 않아 강팀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패턴이 두드러진다. 크로아티아는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위협적인 루트를 확보하고 있어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반면 몬테네그로는 뒷공간 커버와 수비 전환이 취약해 강팀 상대로 실점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경험과 체급, 전술의 안정감까지 모두 갖춘 만큼 확실히 승리를 가져갈 무대다. 홈팀 벨라루스 4-3-3 형태로 나서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우선한다. 슈만스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지원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 패스를 넣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그로미코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속도를 더하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돌파가 자주 막힌다. 보체로프는 후방에서 빌드업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이 크지만 전방으로의 과감한 전진 패스는 적다. 결국 벨라루스는 철저히 수비를 두텁게 세우고 역습 상황에서만 단순한 루트를 활용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원정팀 스코틀랜드 4-4-2 전술로 라인을 내리고 두 줄 수비를 통해 공간을 최소화한다. 아담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버티기를 시도하며 역습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단독 해결 능력은 제한적이다. 맥기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투지를 바탕으로 수비 압박을 지원하고 공격 전개에서는 단순한 연결에 집중한다. 길모어는 안정적인 패싱으로 중원을 조율하지만 템포를 크게 바꾸는 과감한 전환은 적다. 스코틀랜드 역시 실리 위주의 접근을 택하며 장기전 속에서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이 경기는 공격보다 수비에 초점을 맞춘 두 팀의 전술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벨라루스는 홈에서도 과감하게 나서지 않고 스코틀랜드 역시 안정적인 두 줄 수비를 고수할 것이다. 득점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 루즈한 흐름이 이어지며 전후반 90분이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안정감을 우선시한 두 팀의 맞대결은 무승부라는 결론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홈팀 코소보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동시에 추구한다. 라마는 전방에서 공간을 침투하는 움직임이 날카로우며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능하다. 자샤리는 윙포워드로서 속도와 기술을 겸비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측면 뒷공간을 찌르는 움직임에서 강점을 보여준다. 렉스 베카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방향을 유연하게 전환하며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집중력이 높다.
코소보는 결국 빠른 전개와 과감한 측면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의 허점을 파고들며 홈 어드밴티지까지 등에 업고 있다. 원정팀 스웨덴은 3-5-2 구조를 활용해 중원 수적 우위를 노리지만 윙백들의 공격 가담 이후 수비 리커버리가 늦어지는 불안이 존재한다. 니그레는 전방에서 체력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지만 결정력은 기복이 있다. 칼스트롬은 중앙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템포 조절이 다소 느려 상대 압박에 고전한다. 존슨 살레트로스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패스를 공급하려 하지만 전방 자원들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라 효율이 떨어진다. 특히 측면 공간이 무너질 때마다 수비 라인 전체가 불안정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 코소보는 홈에서 빠른 전개와 측면 침투를 통해 스웨덴의 불안정한 뒷공간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라만과 자샤리의 직선적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이 되고 렉스베카이의 패스 조율은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반대로 스웨덴은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전개 속도의 느림과 수비 전환의 불안이 뚜렷하다. 결국 이 경기는 코소보가 홈과 전술적 상성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